네, 안녕하세요. 오늘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 지속가능 발전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현지화 접근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KCOC 정책센터 신재은입니다. 오늘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주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시민사회 협력을 활용한 ODA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ODA 사업의 현장성 제고와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현장 중심, 현지 주도의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원조 효과성, 2015년 2030 어젠다, 2016년 인도적 대합의를 거치며 로컬라이제이션과 현지 주도 발전 등의 논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공여자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국제사회의 현지화 대응 동향과 시민사회 협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기조 강의, 1부 국제 동향 발표, 2부 토론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조 강의는 OECD 닥에서 닥의 정책과 회원국의 현지화 동향을 중심으로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 1부는 글로벌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조 공유국에서는 USAID, INGO에서는 Save the Children,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네팔 NGO 협의체인 NFN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부분은 USAID에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렵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에 USAID의 현지화 정책과 동향에 대해서는 이를 연구하신 한재강 교수님께서 연구와 인터뷰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USAID는 12월에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초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별도의 자리를 제안해 주셨고 이 부분은 추후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국제 행사이다 보니 한국과 현지 간의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기조 강의는 현지 시간이 새벽 2시인 관계로 녹화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부 세션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은 일부 해외 사회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정으로는 경희대학교 곽재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토론으로는 연구팀에서 한재강 박사님, 학계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문석 교수님, 코이카에서는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 박순진 실장님, NGO에서는 더 라이트 핸즈 손정배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후에는 청중 질의 및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줌 Q&A 질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줌에서는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시면 영어와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화면을 켜서 연사분들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KCOC 유원식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취지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OC 및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원식입니다. 오늘 KCOC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동주최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무조정실 한경필 본부장님과 기조연설을 해주실 OECD의 마리아 델 필라 가리도 곤졸라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디렉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포럼에서 풍성한 논의를 함께 나누어 주실 세이브 더 칠드런 NGO 페더레이션 오브 네팔 곽재성 좌장님, 또 여러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ODA 현장성 강화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공여국이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ODA 현장을 주목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현지 지역사회의 주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ODA의 효과성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현지 주도의 개발 협력을 할 때 더욱 죗고될 수 있습니다. KCOC는 올해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시민사회 협력을 활용한 ODA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ODA가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분 간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관점과 지식이 모이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의 한경필 국제개발협력 본부장님께서 환영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무조정실 한경필 국제개발협력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식 회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포럼을 주관해 주신 KCOC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을 기념하는 개발협력 주간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의 성과를 나누고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포럼도 글로벌 가치를 국민과 가치라는 주제하에 진행되는 개발협력 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지난 8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마는 1차 포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그간의 성과를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된 자리에 함께하면서 민간 협력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난,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생존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가치 실현이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기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ODA와 더불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과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체제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가 가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개발 협력에 잘 접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논의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근본 개발협력 주관의 시민사회에서 이 포럼 개최와 함께 홍보 부스 운영이라든지 각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기업을 비롯한 모든 개발협력 주체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조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조 강의로는 OECD 닥 마리아 델 필라 가리도 곤졸라 개발협력 국장님을 초청했습니다. 누가 개발을 주도하는가라는 주제로 OECD 닥의 현지와 동향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녹화본이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 am delighted to join you today for this conference to discuss measures for strengthening ODA localization. I want to thank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is invitation. The topic that brings us today together is not new. Locally led development was a part of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from the early 2000s. And of course, in the Grand Bargain commitments in 2016. Although commitments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locally led are there is room for more progress by the local and the global community to transform aid systems to ensure local ownership. DAC members recognize this. At the last week high-level meeting of the DAC, members affirmed that in their work, they will seek to bolster the leadership, ownership, and agency of the countries, people, and communities in partner countries. We, at the OECD, will continue to support that members to do this. Locally led is not limited to civil society actors, but they have a key role to play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y are the first in line advocat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rs to enable transformative change. A precondition for locally led development is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Civil society faces ever-growing challenges, including shrinking civic space and diminishing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 context of rising autocratization. There is also work to be don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provider support for civil society and to enhance civil society's own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That is why in 2021, the DAC adopted the DAC recommendation of enabling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e recommendation is designed to help address these interlinked challenges. It is a milestone of the DAC's commitment to improve lives and practices, to enable civil society, and to progress towards locally led development. We are living in challenging times and in complex times. In a context of overlapping crisis, geopolitical challenges, and unprecedented strain on budgets, on aid budgets in particular, development actors are being called on to adapt their policies, strategies, and partnerships in a spirit of global solidarity and burden sharing.
There are growing debates around the need for fundamental rethinking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I invite you to read the OECD's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for a deep dive into these debates. Overall, there is a pressing need to address the power imbalances that impede local leadership, ownership, and legitimacy in the aid system. Locally led touches on how the programming, financing, risk-taking, and decision-making around the aid are made. It is also about the resource channels and the funding modalities that are used. Importantly, it is about how the agency and capacity of locally led actors is recognized, respected, and strengthened, enabling their active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Let me share 4 key elements related to locally led development and how the OECD is supporting DAC members to address them. First, a challenge for locally led development is the definition. There is no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locally led development is and what are its implica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OECD embarked this year on a peer learning exercise on locally led approaches. Precisely one of the areas we're focusing on is developing a taxonomy and criteria for locally led approaches to build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DAC members and their partners. Second, measurement is key to look at trends and measure progress towards commitments on locally led. For the OECD, a vital component is the analysis of DAC ODA statistics on flows for CSOs. ODA for partner country CSOs increased from 7% in 2021 to 9% in 2022. It is too soon to tell if 2022 figures a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ut it does show how progress is made and is possible in increasing funding directly to local CSOs as a key aspect for shifting power. We understand that there is no one-size-fits-all when it comes to supporting civil society for locally led development. We need to bear in mind there are different organiz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contexts, with different needs and with different roles. Third, to enable locally led development, DAC members must critically examine their own system, processes, and approaches to partnerships. At the OECD, we have identified good practices in multiple peer learning reviews conducted over the last 2 years, where locally led development has been a recurring theme. Some of the insights we have identified indicate that multiple changes are needed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locally led development, from increasing funding to local actors, revisiting risk appetite and risk mitigation mechanisms, to changing internal systems and increasing incentives for local partnerships. And the breadth and depth of such challenges will vary across DAC members. Some may be very ambitious, such as the US with their commitment to provide at least 25% of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directly to local partners. Others may make more modest but still significant changes. For example, Iceland have updated its framework agreement from Icelandic CSOs, which now come with greater predictability of funding and focusing on capacity development of their local partner CSOs. For Korea's peer review currently underway, there are still and there were certainly some elements and practices that can be examined and provide tailored recommendations for more locally led approaches. Last but not least, how civil society is funded is critical to enabling more locally led development. When funding civil society, there are several considerations from donors. There is a need to make careful and informed decisions about what type of civil society actor to fund, how to fund them, and for which type of initiative. Providers also need to look at their civil society partnerships beyond funding and to take calculated risks while strengthening local ownership and agency to protect civic space. At the OECD, we are working hard to understand the obstacle donors face to fund civil society and for more locally led development, what the good practices are, and how we can help DAC members to overcome those obstacles and how to implement the practices. For example, earlier this year, we published a toolkit on funding civil society in partner countries. This toolkit provides practical guidance on the main funding choices that providers need to take to implement aspects of the DAC recommendation on enabling civil society, most relevantly to locally led development. Since its adoption, DAC members have made progress in advancing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for more enabling environments for civil society.
Some measures have included integrating the DAC recommendation into new civil society policies and multi-annual strategies. DAC members have also explored how to better support civil society in partner countries. To end, let me reiterate that the OECD will continue to support Korea and other DAC members to advance in their commitment and practices towards locally led. Thank you, and I wish you a very fruitful conference. 네, 국장님 기자연설 감사드립니다. 현지주도 발전의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소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협력 시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1부 세션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USAID의 그 현지화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는 한재강 교수님께서 연구 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한재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USAID 발표를 맡은 우리 연구팀의 한재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연구팀에서 사례 조사를 맡았는데요. USAID하고 스웨덴 시다하고 일본의 외무성 세 국가의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그 중에 USAID를 요약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AID는 USAID의 청장, USAID가 개발 원조 처장인 사만다 파워라는 분이 2021년에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A New Vision for Global Development라는 연설을 하면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USAID가 그 다음 2022년에 USAID의 현지화 비전과 접근법이라는 정책 문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현지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USAID가 그러면 2020년부터 21년부터 그전에 없다가 시작한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USAID는 훨씬 그 전부터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고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USAID는 현지 CSO를 중심으로 오늘 현지 CSO 시민사회 단체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USAID의 차이점은 굉장히 큰 특징은 CSO는 여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에 있어서 개인, 또 조직, 민간 기업, 현지 정부,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다 포함해서 이들이 이러한 다양한 개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까 OECD에서도 발표했지만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강조해서 지역이 주도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나가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USAID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지역 행위자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여자가 직접 하고 현지 주체들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현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지화 원칙은 단순히 어떤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넘어서 참여, 회의, 전문성, 정책 개혁, 대화, 개발에 모든 참여하는 모든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현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화의 일련의 프로그램과 정책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홀리스틱한 접근, 종합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아까 우리 OECD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USAID가 가장 명확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와 USAID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USAID는 2025년까지 자신들의 어떤 대외 그 원조의 25%를 현지 주체에게 이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50%입니다. 이거 국제사회가 눈여겨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USAID가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50%를 현지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주체들에게 지원이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USAID는 2021년 통계를 보면 USAID가 현지 CSO를 에게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보고서를 2023년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5억 9,900만 불, 약 6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하면은 뭐 7천억, 8천억쯤 되겠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USAID가 자국, 미국 CSO, 국제 CSO, 현지 CSO 모든 CSO에게 제공하는 거에 7.3%밖에 안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국은 약 7.4 자국 CSO를 지원하는 7.3% 정도를 현지 CSO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근데 이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은 그 CSO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그 USAID 정책 중에 로컬 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화했는데요. 로컬 웍스라는 것은 USAID의 현지 사무소, 네팔 사무소 이런 곳에서 스스로 현지 예를 들어서 네팔이 있으면 네팔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또 CDCS라고 미국의 우리 CPS 같은 것과 연계를 하고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수요를 개발해서 현지 정부, CSO 다양한 주체들에게 이제 프로그램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강조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로컬 웍스라는 건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USAID의 4대 강조점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첫째, 현지화를 위한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향의 첫 번째는 현지 주도 개발, Locally Led Development, 두 번째는 현지 시스템 활용, 세 번째는 현지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큰 두 번째는 현지 주체에 대한 권력 이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재원만 늘린 거 아니라 파워를 넘기겠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지원 채널을 확보하겠답니다.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공공 옹호자이자 지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즉 발전의 주체가 USAID가 아니라 현지 사회가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USAID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재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현지화 관련된 정책과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지원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된 이제 목표들까지 보면 닥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진취적인 좀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이제 별도 좀 세션을 마련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개설되기를 바라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줌 Q&A 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는 국제 NGO 중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현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민지 국제사업 부문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문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민지입니다. 바로 발표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의 로컬라이제이션 앰비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앰비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그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구 중심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이제 의심과 질문들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북미랑 이제 북유럽,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NGO로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일한 지 한 15년 돼가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이제 저희 현지 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이제 로컬 직원들로 바꾸고 뭐 이제 현지 직원들을 현지 주민들을 이제 저희 기획이나 뭐 이런 거에 적극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있어 왔고 사실 이제 유럽
학배 에코 펀딩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뭐 아시아의 미들인컴 컨트리의 경우에는 INGO를 통하지 않고 이제 로컬 NGO에게 직접 펀딩을 하고 이런 추세가 사실 굉장히 오래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제 조직이지만 현지에서 이제 조직 거버넌스를 이제 로컬로 바꾸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사실 좀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있어 왔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차원의 무브먼트가 된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 현지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자각이 있었고 또 사실 그 즈음에 굉장히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가 다시 촉발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세이브 더 칠드런도 뭐 엔타이 레이시즘이라든지 로컬라이제이션, 파워 시프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빠르게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SAID를 중심으로 사실 이런 흐름은 계속 있어 왔지만 저희도 이제 그랜드 바겐을 서명을 하고 2020년에 이제 글로벌 차원의 펄러시로 로컬라이제이션 펄러시를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의 이제 전략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략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Shift Power, Strategic Partnership. 저희가 이제 신입 직원이 다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글로벌에서 채택한 로컬라이제이션 팔러시에서 정의는 ICRC에서 정의한 현재의 개념을 그대로 따랐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원칙을 세웠고, 이제 저희는 아동 권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의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은 아동 그리고 그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현지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로컬 내셔널 액터에게 모든 힘을 이양한다. 이제 그게 저희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의 핵심이고요. 원칙에서도 이제 7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as local as possible, as international as necessary.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내셔널 메커니즘에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 통상 얘기하는 이 7가지 디멘션에 따라서 그렇다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현재 지금 수준이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단계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단계냐라는 거를 이제 진단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단계인데 그 전 세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무소는 굉장히 뭐 앞서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무소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진단하기에 굉장히 글로벌 차원의 조직으로서 뭔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에 의거했을 때는 리미티드와 파셜의 한 중간 정도가 된다고 진단을 했고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은 저 어드밴스드와 로컬리 레드라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바라는 로컬라이제이션 앰비션의 투비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컬라이제이션 앰비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컬 투 글로벌 for impact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이제 6가지 그 화살표가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의 어벽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2개가 프로그램 딜리버리입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이제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록색이 로컬 액터를 의미하고 빨간색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개입 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맨 위에가 이제 개발이고 두 번째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모두 다 로컬로 이양한다는 게 방향이고요. 인도적 지원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공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개입한다. 이제 이게 방향이고 애드보커시 세 번째가 애드보커시인데 애드보커시는 로컬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이양하면서 함께 이제 반반으로 해나간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어벽 중에서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게 뭐냐? 그 밑에 3개인데요. 하나가 테크니컬 서포트,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그리고 캐파시티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분을 강화하고 실제 프로그램 딜리버리는 최대한 로컬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관련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스웨덴 시다의 이제 글로벌 시빌 소사이티 스트렝드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이 시다로부터 공여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동 권리, 이제 저희가 아동 권리 기관이니까 아동 권리를 지지하고 그 아동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시빌 소사이티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은 한 22개 나라에서 CSO 파트너들을 한 158개 정도 발굴하고 이들을 육성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타겟은 각국에 있는 이런 시민사회들, 그리고 뭐 아동 네트워크, 뭐 KCOC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타겟이고, 이 사업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밑에 보시는 방식인데,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항상 저희 사업을 할 때 저희의 전략과 저희의 사업을 중앙에 놓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그동안 찾아서 이들과 함께 했던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와 비전과 미션을 함께하는 시빌 소사이티를 찾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찾아서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기관의 역량 자체를 육성시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방향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support through가 아니라 support to, 이 개념이 굉장히 방식이 다른 거고, 이게 어쩌면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 세계 사무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앰비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남수단의 경우에도 그 세븐 디멘전에 따라서 지금 현지에 직접 지원을 하고 현지에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 딜리버리를 이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매년 파트너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남수단뿐만이 아니라 뭐 어제도 필리핀과도 통화를 했는데 필리핀도 한 25개 CSO 파트너들에게 그동안 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 필리핀이 사업을 받아서 넘겼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 CSO한테 인스티튜셔널 도너가 바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서 세이브 더 칠드런 필리핀에는 필요할 때 피 베이스로 컨설팅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도 활동을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안에서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결국에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로컬 액터에게. 네, 그것과 이제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 이제 그러려면 저 운전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이제 뭐 교통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야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열쇠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마인드셋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변화죠. 그 엄청난 이제 변화 관리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 안에서도 한 3년 동안 이제 이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엄청난 우려와 저항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냥 딱 생각하실 때, 우리 사업장 직원들은 다 이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제일 크고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우리 수입도 다 없어지는구나. 다 로컬한테 가니까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이프가딩 같은 거, 아까 그 OECD 다크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바꾸는 것, 이제 리스크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고민이 있었고, 수많은 워크숍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주도하는 팀에서 이제 이 블락커들, 이런 저해 요인들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별표친 3개가 이제 가장 지금 우선순위 과제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글로벌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마인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컬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거버넌스와 조직 운영 모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에피타이트랑 컴플라이언스가 다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해놨죠. 이거를 이제 걷어내고 이 부분들을 이제 로컬 액터 중심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작업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펀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너가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USAI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이제 걸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도너들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너가 어느 비용까지를 커버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펀딩 모달리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아까 그 OECD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모든 나라가 처한 현실과 이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시프트하는 과정인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앰비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되게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120개 국가에서 각자의 에 적합한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워크 플랜들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고, 좀 부끄럽지만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같은 경우에 전체 회원국 중에 아마 가장 진척이 느린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제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 사업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사의 합의를 얻어나가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다 보니 좀 진척이 느리고, 결국에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세이브도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였고, 아마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그게 필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합의를 얻어냈던 과정을 제가 되돌려 보면은, 저희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앰비션이 아까 로컬 투 글로벌 for 임팩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상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항상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임팩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체인지고 임팩트다.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존재,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임팩트 중심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사실은 로컬라이제이션과 함께 그 양대 축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발주해 주신 국무조정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지해 주신 부처와 그리고 이번에 너무 고생하신 연구진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무장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그 현지 주도 발전을 향한 어떤 여정, 그리고 세부 전략, 적용 사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더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세이브 더 칠드런 내부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도 같이 겪을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경험하신 경험 부분들을 같이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 Q&A 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네팔 NGO 협의체인 NFN의 바와나 바타 부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한번 현장. Yeah, hello. 그 네팔 현장은 몇 시일까요? It's 7:30 in the morning. 네,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I'm very much delighted to be here today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All the participants joining virtually and physically, I would like to welcome everybody. And I'm Bhavana Bhatta, human rights lawyer and social activist, currently working as a vice chairperson of NGO Federation of Nepal. NGO Federation of Nepal is a national network
national network of more than 6,600 NGOs working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in Nepal, established in 1991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ivic space, and pro-poor development. NFN has involved as a leading organization working for the entire NGO movement in Nepal. It is actively working to unite, organize, capacitate, and mobilize civil society, aiming to create a peaceful, democratic, and just Nepal. NFN has a Central Executive Committee, Province Committee in all the 7 provinces, and District Committee in all the 77 districts of Nepal. Their functions and mobilize civil society, member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Nepal. NFN leads the civil society movements and agenda, and also represent civil society in different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As we are talking about OECD DAC recommendation and the localizations of ODA, that's why I'm just adding the point that NFN is a national network who has access up to all the district and municipality level. I'll be a little bit talking abou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epal. The scenario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overall development efforts of Nepal for about 7 decade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id effectiveness is enhanced through the compliance of alignment and ownership.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2019 mentions that cross-cutting issues such as social inclusi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arginalized communities, gender equality,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ly as well as socially backward areas and communities will remain as an integral part of all programs to be executed utiliz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Nepal, ODA disbursement is $2,002.80 million in 2019 and 20, and USD 1684.67 million in 2020 and 21. The contribution of ODA to the national budget was 24.41% in fiscal year 2020 and 21, and the 23.28% in the year 29 and 20. And INGO contribution was 131.77 million in fiscal year 2019 and 20, which means the contribution of ODA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INGOs is very crucial for the Nepal development. Multilateral development partners contributed 73.75% of all ODA. Major disbursement multilateral partner in fiscal year 2020-21 were the World Bank, the Asia Development Bank,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Nations, and Gavi, the major 5 the Vaccine Alliance also. So bilateral was contributed to 26.95%. A major disbursing bilateral development partner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we talk about USAID contributions, the United Kingdom, India, Japan, and Germany. But how they have been supporting to expand and project civil society space and capacity development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main be assessed. Because lots of the support and contributions com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it is invested for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rather the CSO capacity building and other things. If you see the pie chart, World Bank, Asia Development Bank, United Kingdom, INGO, USAID, others. If you see the scenario from 2020 to 2010 to 22, 12 years time period, this is the scenario of contribution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donor agencies, and ODA disbursements by development partner. We see there are lots of partners are there: ADB, Australian, China, EU, Finland. Korea is also there in yellow link, the 0.48% contribution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there to support Nepal develop. And the disbursement by sector, we see it is more about energy, road transportations, health, education, reconstruction,
local development, drinking water, agriculture, urban development. You see, lots of the contribution has been given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re is only one at the last you can see $13, $1.3. It's like women, children, and social sector, social welfare. This is only contribution has made mainly from CSOs for the gender equality, social inclusion, and other things. Rather than this, all of the above contribution has given through government. So CSO's concern regarding ODA is there, as our OECD DAC representative told, there is the new strategy that it has also upgraded from 7% to 9% contribution. But our demand is that, as written, at least 10% of ODA and national budget should be mobilized through and for CSOs. There is no accurate data available, so we have to have research. Maybe this research of KCOC may also support for some areas.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social justice and human development through CSO's engagement by introducing new Umbrella Social Development Act. If we see in Nepal, we don't have policy at the place in federal, in the provinces and local level, because we are in a very new phase of federalism. That's why the CSOs as an independent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ctor and contributor to the 2030 agenda, we have to be respected as CSO as a partner. The policy gap after having federal structure for over 8 years making difficult to make effectively. NGOs and Nepali NGOs are de facto competing for funds in an evolving national and global context, cannot compete in equal footing. They're mostly in a position to co-lead, while lead partner revision on threshold and earmarking is essential in a current scenario. As our Professor Henry Hangi already told that the USAID planning to contribute directly to local CSOs 25% by 2025 and 30% by 2030. But we expect that local NGOs are competing to other INGOs, so it is being very hard to fulfill the threshold and or earmarking, so that the INGOs and USAIDs, other development partner, has to rethink about it. Constructive engagement is working at some local level. Invited spaces, committees, task force is created, but the effectiveness of using those spaces is still questionable. So far, making those spaces more critical. Collection of such stories, evidences, and exchange is needed among other local bodies, so the blueprint replicated in other places. Current system is risks, adverse, and does not encourage newcomers, like new organizations are coming, but it is so hard to even survive. Requirement for 2-3 years experiences, even for bidding, access to funding, need to create incentive to allow for innovation, new actors, new processes, new solution. Also business model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innovation funds, seed money for innovator, etc. is needed. Sustainability remains one of the key issues of Nepali CSOs, or all the CSOs in the globe nowadays, because the CSO space is shrinking globally. Funding has been shrinking since COVID prospect, and we assume the situations after graduations in 2026. LDCs, Nepal as a member of LDC, we are planning to graduate in 2026, but lots of the indicators are remaining in the below. Emerging interesting models of self-reliance, sister companies, training centers, selling of expertise, co-working spaces, matching of funds, which need to be further explored, because lots of funding, because of having lots of funding crisis, lots of NGOs are not renowned on time. Donor support to Nepal-based NGOs to collect, manage, analyze, and publish
financial and programmatic data to ensure sustainable and long-term policy around the management is essential. OECD DAC recommendation can only be mandatory for those countries who are part of this process. Mainly, Nepal donors are those who are the member of OECD DAC. Therefore, to enhance the CSO's engagement in Nepal, support from donors' headquarters staff provide to their country office is a key to realize this process in the ground, because lots of the local representative from that organizations or country representative, they even don't know about it, because OECD itself is new. It introduced in 2021 but not implemented perfectly, correctly. Yeah. Can MOF, in coordination with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Council, facilitate SWC, because we have a Social Welfare Council, to prepare guidelines for better allocations and approaches to CSO's 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in Nepal and track spending on annually? How can the national government encourage, support, and enforc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to harmonize the CSO engagement at all level? Are the remaining questions from CSOs, because lots of the bilateral or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support come through the government. So Social Welfare Council itself is not aware about it. So if there is one mechanism so that the Social Welfare Council can support and prepare the guidelines so that all CSO get beneficiaries. Achievement of ODA support through CSOs. So far, the CSO of Nepal is very critical, very strong. It has supported to unite people, identify thematic issues, and make aware about their rights. Supported to enhance CSO's capacities for making them able to educate, empower, and engage with various stakeholders from local to globally. Supported CSO's intervention on policy advocacy, especially related to gender equality, social inclusion, freedom of speech, associations, and assembly. In between, provincial and federal bills related to media and NGOs are back because of wider demonstration and continuous advocacy from CSOs. Able to introduce tax-free policy for NGOs, which is addressed during this year annual budget announcement in the cabinet in federal government. There are lots of other examples that Nepali CSOs has been able to make a change in policy level and structural level. Helped CSO constantly providing services, software and hardware support during the emergency, such as COVID, earthquake, and disaster, as well as help to make government accountable and transparent. So Nepali CSOs are very critical, very strong, very recognized, but still the problem of not having enough resources to continue our actions. Opportunities for CSOs. As I already mentioned, there is G2G support, which is very chunk of amount is allocated for there. But it is, whenever it has contracted with the government or ministries, then it is very suspicious. So the expenditure of this, the bidding process, there is not so much clear. So which normally follow the priority issues, but not clear about bidding process and investment. Advocate for clear and single mechanism to channelize the aid, UN, bilateral, multilateral, Social Welfare Council, ministries, sometimes directly with constitutional bodies and local government also. So if it is channelized by SWC and certain percent of amount for the CSOs through the CSOs, then it will be it is an opportunity for us. 70 and 30% allocation of budget for those organizations who normally register as INGOs only take approval from SWC. Major funding are through G2G process. So one-door system should be there. We need to strengthen SWC. Federalism has given an opportunity to local organizations to grow, but materials, resources, and skill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be focused on these areas. Policy advocacy, service delivery, and capacity building are the parallel work that Nepali CSOs are doing, and we have to do it regularly. So the support for advocacy, service delivery, and capacity building need to take parallelly. Significance of DAC to civil society, as we are internalizing or DAC,
many aspects and priorities of CSOs are well incorporated in the DAC recommendation. As NFN, we have also doing some research and advocacy related to DAC, and we are doing some orientation for the CSOs, why it is important in Nepal.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s, and expressions, as well as priority for civil society partners participation will help to secure civic space. Considering that NFN has been leading the civil society process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leading Nepal SDGs Forum, we have been the secretariat of Nepal SDG Forum, which is the platform of all CSOs working for SDGs. The DAC recommendation priority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s of the SDGs will be helpful for advancing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Nep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Nepal have been largely depending on foreign aid for their actions and mobilizations. DAC recommendations are expected to provide a new impetus to CSO's effort in the move for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aid and donor accountability. CSOs can take or refer to the DAC recommendations, asking them to comply with their commitment. Apart from this, they can be demanded to allocate certain percentage of their funds to mobilize through CSOs and take action to ensure that aid mobilizations streamlines and integrate CSOs as an integral part of aid mobilizations, both through state and non-state mechanism.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aid and donor accountability is a current priorities issues.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summarized. Actually, I hope that the research findings will help to expand the OECD DAC implementations, and I wish all the best for the successful of this conference. If there is any questions, please I will be adding more,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이것으로 저희가 1부 세션은 좀 마무리를 하고 2부 토론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2부 토론은 우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곽재성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장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한 2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착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재성 교수님, 그러면 2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곽재성입니다. 저희가 한 40분 정도 토론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역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 좀 심도 깊은 논의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 여러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현지화 전략 등에 대한 용역이 한 번 있었고 오늘이 사실은 마감하는 최종 보고의 형식을 또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용역을 진행했던 팀을 대표해서 우리 한재광 교수께서 먼저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발제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홍문숙, 박순진, 손정배 이 세 분의 토론자를 또 각각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2분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디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5분 내지 6분 정도로 끊어주시면 좀 더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 교수님. 네, 또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오늘은 제가 지금 발표드릴 거는 한국의 현황과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전체 보고서에는 OECD 다크 공여국과 그다음에 미국, 스웨덴, 일본 세 개의 국가의 심층 사례, 또 UN 기관들 다자가 ADB, 그다음에 UN 오차, 그다음에 Save the Children, 또 국내의 여러 단체들의 사례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건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발표하지 않고 우리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차 이렇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연구팀이 USAID하고 Save the Children의 그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차용해서 우리 그 단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미이행, 현지화,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로컬 레드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목표는 현장성 제고이고요. 현장성 제고를 하는 프로세스가 현지화인데 현지화에도 최종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종 단계를 저희는 현지 로컬리 레드 데벨롭먼트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현장성을 제고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1기는 현지화 미이행 준비기인데 공여 주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지화 몰라요. 우리가 해요 하는 거고 2기 도입기는 공여 주체가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있어서 수원 주체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거고요. 3기 성장기는 공여 및 수원 주체가 이 과정에 있어서 함께 추진하는 거고요. 4기 성숙기는 이제 수원 주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기 정착기 마지막 단계는 수행 주체가 직접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총 6단계로 저희가 규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화의 특징을 개발업력 현지화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타 사례를 보면서 4가지 꼭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재원, 돈이죠. 두 번째는 권력 이양, 의사결정. 세 번째는 역량 강화, 네 번째는 애드버커시, 옹호인데 첫 번째 국제 개발업력에서의 현지화 특징은 첫 번째는 양질의 재원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어 펀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on earmark 딱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연한. 그다음에 권력 이양 의사결정은 현지의 활동 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지 활동 주체가 이제 권력이 이양돼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역량 강화는 아까 enabling environment도 나왔지만 그냥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공여자와 수원 기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좀 더 정책적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애드버커시를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꼭지가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시민사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계속 나왔지만 USAID나 그다음에 그랜드 바겐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 25% 정도는 현지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그게 다 시민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25% 예산을 해서 그중에 일부를 시민사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현금 지원 프로그램도 풀드 펀드라 그래서 공동 기금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권력 이양 그냥 쭉 읽겠습니다. 공동 및 공정한 수요 조사를 하자, 또 참여를 변화시키자, 또 국제 조정 메커니즘에서 현지 대응자를 포함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도 계속 유사하게 현지 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사업 관리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NGO 우리 활동가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텐데 다 좋다.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중복 업무 비용을 감소시키자, 거래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보고 요구 사항을 단순화시키자. 우리도 힘든데 현지 NGO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내용이고요. 또 현지화 마커를 개발한다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국제선이 되고 있습니다. HDP 넥서스 인도적 지원인데 이것도 활동 주체장 인도적 지원, 평화, 개발 간의 활동 주체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씩 다 얘기하면 이거 발표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 연구진이 정리한 건데요. 채널입니다. 채널. 현지화를 지원하는 4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공여국 정부가, 우리 한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이카 사무소에서 네팔 NGO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LCPP라는 게. 둘째는 공여국 정부가 우리 이제 한국 이제 정부가 있으면 우리 라이트 핸드가 오늘 발표하신 라이트 핸드를 통해서 현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제안서 쓰실 때 하시죠. 근데 이거를 필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NGO들이 반드시 현지 파트너를 제안서에 반영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게 필수로 요소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서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프레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FO라는 개념인데 KCOC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연구에서 스웨덴을 케이스 연구를 했는데 스웨덴에 15개의 FO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플랜 같은 데도 있고요. 또 엄브렐라 오거니제이션 KCOC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개발, 보건 여러 분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FO에게
재정을 주면 F5는 자기 회원 단체들에게 그 지원하고 회원 단체, 이제 스웨덴 단체들은 현지 엔저들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 간접 지원 2가 현재 존재하는 CSO 파트너십에서 가장 CSO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앞서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공여국 정부가 풀드 펀드 혹은 멀티 도너 펀드라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공여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네팔의 장애인을 돕자 하면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우리 정부 원조기관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또 위탁을 합니다. 현지 NGO가 될 수 있고 INGO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위탁기관이 현지 NGO를 지원하는 바스켓 펀딩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ODA 현장성, 이 연구 주제가 ODA 현장성 강화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성 강화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ODA 파트가 있고 시민사회 파트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결합하냐의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ODA 현장성 제고 현재 정부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정부의 1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10년, 그다음에 2차 기본계획 2015년, 3차 기본계획 지금 2021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사실은 코이카 해외 사무소 인력 확충, 그다음에 사업 발굴 확대, 재외 공간 중심 ODA 협의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라는 전략 문서, 정책 문서가 없습니다. 없고 코이카 중심으로 했던 연구나 내용들 보면 초창기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권화입니다. 즉 어떻게 코이카 현지 사무소가 로컬 중심에서 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차에도 보시면 현지 사무소 역량 강화, 삼각협력, 그다음에 3차가 돼서 우리 파트너십 기본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부랑 시민사회가 협력을 하면서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강화가 되고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현장 중심의 결합력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확대 노력,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연계 방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현지 중심을 위해서 현장성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이 나오는 게 3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년 종합시행계획, 19년 계획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자료 있으시니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아까 이 프레임을 단계를 가지고 해봤는데 한국은 아직은 현지화 미행 단계를 거쳐서 이제 도입기의 프로젝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하면 또 정부분들이 아니다 우리 더 하고 있을 거다 얘기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 또 뒤에 인터뷰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중심으로 보면 2012년에서 15년까지 LCP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바로 다이렉트 펀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2년에 OECD 다크 동료 검토가 와서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해서 당장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 이론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OECD 닥이 권고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한마디로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자, 규범적 틀을 만들자 해서 우리 정부 국조실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2019년에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만들어지고 21년에 31개 과제가 들어가 이행 과제가 들어가 이행 방안이 만들고 실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죠. 지금 저희 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코이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이제 코이카 사무소가 중심이 돼서 현지 NGO들과 우리 파트너십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순진 실장님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크, DAK 아시죠? 여기서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역량 강화 주로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 깜짝 놀랐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코디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 이제 우리 한국 CSO들도 지원하지만 현지 장애인 담당하는 CSO를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국 CSO의 한국 시민사회 CSO 진행인데요.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시오시에서 2년마다 편람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늘어나고 있죠. 한국 CSO가 현지 CSO를 지원하는 사업소가 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업비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 오늘 나오시는 라이트핸드라든지 또 많은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는 걸 철학으로 가지고 원칙으로 하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INGO 한국 파트너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 자생 NGO도 많이 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몇 개가 여기 보시면 2021년에 38개 17개, 그러니까 29개, 27개, 17개 많은 단체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랑 한국을 비교해 보면 아까 나왔던 한국은 분권화 위주인데 그렇죠. 쭉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지화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지화 전략과 정책이 나오고 이것과 그 중에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하나 연결이 되어야지 앞에 게 되지 않고 뒤에 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안은 지금 내년부터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파트너십 말고 정부의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준비하셔서 4차 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하고 워킹이 4차 기본계획 이제 2027, 28, 29쯤에는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선 경험으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어떤 이행가지가 있는지를 선 경험으로 우리가 이걸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하고 그 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부 정책이 완결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네, 한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 존재 이유가 현지가 스스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좀 선도할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네팔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여국의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 줄 세우기가 됩니다. 현지에.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는 엔조들만 지원하는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선 경험의 어떤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은 누구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인가, 또 이런 것들 잘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연구를 짧은 시간에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화의 정의,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 우려사항까지 잘 정리해 주셨고 여기서 제가 느낀 가장 주목해야 될 사례 하나는 장애인 개발원의 사례입니다. 그게 아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상 아주 오랜 동안 현장화를 실제로 구현한 우리의 ODA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거는 바로 또 다음번 토론자 사실상 첫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직접 접속하고 계신 홍문숙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홍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그 한국 정부, 한국 시민사회의 관계성 내에서 변화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체가 공동으로 행동해야 될 지침은 어떤 게 있을까?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오늘 중요한 연구 완료하신 연구진과 또 국무조정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현장 기반으로 연구 평가하는 것을 제 연구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구할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의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실제 사람들 움직이는 현장에서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개발협력 현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사람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 다학의 오늘 현장성 강화 논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 팀의 연구 마무리뿐만 아니라 같이 관심 있는 이제 시민사회나 단체분들하고 또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포인트들 같이 논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OECD 다학이 강조하는 요즘 현장성 강화 논의를 반갑게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OECD 닭의 현장성 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OECD 닭, 특히 이제 주요 공여국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또 재원을 어떻게 줄 것이냐, 특히 이제 성과 관리나 데이터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OECD 닭이 권고하는 권고안이나 툴kit들은 국가 단위 행위자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시민사회, 특히 이제 어드보커시 단체들이 강조하는 뭐 발전권 논의라든지 현장 주도의 그런 임파워먼트의 프로세스와 결과랑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OECD 닭의 현장성 강화 논의를 환영하지만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셔야 될지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OECD 닭이 제안하는 여러 개의 권고안들은 뭐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담고 있겠죠. 그다음에 재원 배분의 유형이나 재원이 어떻게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마커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그 OECD 프레임 안에서는 반영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소개될 때 시민사회 단체들, 개별 단체들이나 연대체에서 목소리를 명확히 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OECD 닥의 이런 프레임워크의 도입이나 이런 거보다 좀 문제의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의 정부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공여기관하고 국내 NGO 사이에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역동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그 현지 CSO 직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 박사님 얘기해 주신 LCPP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제 파일러팅 형태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안착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장애인 개발원하고 꽤 수년간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업들을 같이 봐왔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국내에서 별로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사회들 단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국 CSO가 개발협력 현장에 있는 현장 CSO들이랑 협력하는 방식은 프로젝트 내 일부 현금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중소단체들 경우에는 특히나 대부분 우리나라 ODA 안에서 갖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사업 안의 컴포넌트로서 실제 예산을 일정 부분 배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도 많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산출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CS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현실은 조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요, 다수의 우리나라의 정부 시민단체 협력 사업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도록 대부분의 한국어 자료나 다원어 자료도 부족하고요. 또 파트너 기관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시민사회, 지금 정부 시민사회 협력 사업 대부분들이 현장에서 녹아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실무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현장의 NGO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자체가 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평가나 성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한국의 컴플라이언스에 맞추는 역할 자체가 현지의 NGO들, 굉장히 큰 단체들도 애로사항을 표로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온 FM이나 한국에서 온 인턴에게 그냥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현지 시민사회 단체가 조인트로 일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우리나라 그 시민사회 사업의 임팩트는 현지화에 내재화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는 많은 NGO들은 한국 체계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온 FM이나 한국 인턴이 그냥 관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좀 내실화하면서 이제 현장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국제 NGO 사례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 NGO 사례와 국내 중소 NGO의 차이는 좀 존중될 필요가 있고 또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양한 유형의 국내 NGO들이 굉장히 다른 전략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다양성이나 차이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발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이제 메시지가 와서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시민사회 단체랑 파트너 국가들의 시민사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단순 구분 짓지 말고 유형별, 종류별, 규모별로 좀 구분해서 이 안에서 현장 주도의 개발협력 서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단체들의 행정적, 절차적, 인적 부담을 좀 덜어서 현장에 전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우리 현장에 있는 단체들 입장에서 한국과 사업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 비효율성을 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화를 추진할 때 기존 공여국 사례를 잘 참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트워킹에 있어서 차이와 간극이 심할 수 있으니 상호 간의 싱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온라인에 그냥 잠시 좀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순진 코이카 기후 감염병 위기 대응실 실장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라시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즈벡 사무소와 키르기즈 사무소장 역임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또 아마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코이카의 입장도 간단히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코이카 기후 감염병 위기 대응 실장 박순진입니다. 기후라는 그 일을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로컬리 레드라는 거가 좀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이번 세션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도 DCF 인증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보다 보니까 그 DCF 자체가 재원을 로컬 정부나 로컬의 기업이나 로컬의 주체한테 넘기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인증 절차와 기관을 인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고 채무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사실은 사업 하나 따위가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 로컬의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 프레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되지만 버텨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과 극의 국가에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얼마 전까지도 3년 동안 근무를 했고 NGO CSO가 그래도 중앙아시아는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키르기스탄에서도 3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부가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시민사회라는 그 용어를 거의 전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런 그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 NGO들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두려움 내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국제 NGO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가 완화하고 또 저희 코이카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하면서도 로컬 NGO들하고 협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로컬 NGO들이 같이 활성화돼서 활동할 수 있으려고 하면 로컬 NGO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현지 CSO 역량 강화 사업이나 다크 정책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에서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직접 로컬 정부들하고 일을 하면서 너무 짧은 기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여성 창업센터를 만드는 걸 아예 로컬 NGO랑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코이카 사무소에서 약간 우려를 했더니 의외로 우즈벡 정부에서
아, 괜찮다. 우즈벡 정부도 손이 없어서 그 손을 지역 정부와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의 NGO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결과도 좋았고 그 사람들의 주인 의식이라든가 이후에 이행 모니터링도 알아서 와서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케이스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키르기스탄에서 잠깐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민지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시다의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나가 있으면서 그 시다와 저희가 키르기스탄에서 선거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 시다는 심지어 저희 코이카에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를 로컬의 NGO를 통해 CS를 통해서 그 선거 과정이 얼마나 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은 로컬 NGO에 줬고 저 코이카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그 시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부가 하는 게 훨씬 좋겠다 해서 지금 코이카의 뭐 30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저희가 외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근데 굉장히 절차가 간소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코이카 내부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걱정한 거랑은 전혀 반대로 그냥 돈 받아서 쓰고 회계법인 그 감사보고 봐서 제출을 해서 마무리가 됐던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USAID 말씀 주셨는데 제가 15년 전에 USAID에 한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그때 이 로컬리제이션, 그 다음에 국별 지원 계획, 그리고 또 오픈 가버먼트 이 모든 게 전부 다 정보 제공의 영향이 굉장히 투명성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파트너 선정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미 그때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좀 지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화되고 규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 현지와 그다음에 현장 중심이라는 이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0년 넘게 이 작업을 해온 그 미국조차도 10년이 넘어서야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러려면 사실 아까 홍문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언어 문제가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2015년도에 현지 그 NGO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저도 키르기스탄에 있었는데 저조차도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코이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정들이 어마어마한 규정들을 다 설명해서 이행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갈 길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짝 바꿔서 이해하면 슬슬 우리 개발협력의 영어화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미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아래야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네, 아직도. 네. 그리고 우즈벡과 키르기스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특히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지 정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여 주체 간의 이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할 것 같고 이게 경험이 축적이 돼야 역시 올바른 현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자이신 더 라이트 핸즈 손정배 대표님 모실 시간인데요. 실제 한국 시민사회로서 이 현장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토콜도 만드시고 그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포럼의 엔딩 요정이 되어서 말씀 몇 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8년 동안 설립 이래 5개 국가에서 길게는 8년, 짧게는 3년 동안 로컬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장성 강화에 대한 그런 소개를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팩트, 파급 효과, 지속성, 그리고 하나는 카파시티 디벨롭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로컬 파트너십 위에 있는 강력한 라포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변화의 이론 혹은 참여형 개발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로컬 파트너십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분야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관계성 가운데서 회복, 커뮤니티 관계성 가운데 회복, 그 회복은 갈등과 의지 또 희망 그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로컬 파트너십들은 이런 부분도 그 사업 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지표로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직원들이 뭐 애솔, 해원, 현지 이런 직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민부터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바들과 또 성취하고자 하는 바들은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 2주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뭐 유치원을 지어줬는데 커뮤니티 유치원을 지어줬었는데 그게 3년 뒤에 이제 스탠다드 커뮤니티 유치원 격상돼서 그 교사들 월급이 확보됐다거나 지속성 확보된 거죠. 그리고 컴퓨터실을 지어줬었는데 주민들 참여해서 그 지속성과 컴퓨터 유지와 인터넷 비용들을 손수 마련해서 그것들을 영위해 간다든가 그런 것들 봤을 때 처음 애초부터 시작될 때 지역 개발을 통해서 사업이 기획되고 그 참여를 약간 조건을 담고 계획한다면은 그들 스스로 이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좀 더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 개인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단체든가 뭐 컴퓨터실을 지어줬는데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때로는 뭐 정답 아니겠지만은 다 주고 가는구나라고 하면은 결국 뒷짐지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할 때부터 조건을 들고 참여형 개발과 주민 동원과 어떤 컨트리뷰션과 지속성에 대한 조건을 든다면은 거기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스스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미리미리 고민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료에 보듯이 단체를 선정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고민될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많은 호흡이 필요하지만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3,000만 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행하고 있었지만은 저희는 한 단체에서 공모 사업 약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공모 사업에 들어갈까지 한 2년, 3년 정도 봤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년 봤어요. 5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해보고 저희 안에 철저한 기준들을 검토한 다음에 했던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의사소통과 또 그런 재정 능력, 재정의 그런 투명성과 보고서의 능력과 모니터 평가 방식이 우리 스스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면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거와 됐다, 만족스럽다, 이제는 뭘 해도 신뢰가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사업들, 그들이 원한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저희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신규 NGO들이 로컬 파트너십을 MO를 맺고 그 해 바로 코이카 진입형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자신감 넘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도 사실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거화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것들이 더욱더 하나씩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우리는 좀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섣불리 행동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과 단체 또 기관들이 현장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에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큰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3년 정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 딱 귀에 꽂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물 좀 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면 넣으려면 조금 더 익혀서 완전하게 싱크를 가져가기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데 아주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재광 교수님이 20초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자 주권으로 20초 모시겠습니다. 네. 뭐 드린 말씀이 있지만 마치 SDG 새로 들어온 것처럼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런 변화라 생각합니다. 우리 OECD 다에 가입하거나 SED 가입한 정도로 해서 변화가 클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은 현지 시민사회 협력을 값싸고 유능한 하청업자를 선정하는 듯한 접근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나 우리 시민사회 다 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딕테이션하고 이거 자동 AI 기반 번역 시스템 보셨죠?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요?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뭔가 어설픈데 통역사님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뭐 그런 상황, 그런 느낌 아닐까 하는 걸 인상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한 박사님 단계별로 현장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트리플라인이라고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앞에 IPE 트리플라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IPE는 뭐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컨설팅 회사가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영국 회사를. 아마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닐런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저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받아주시죠. 네. 예. 저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가 5대2 현장성 강화인데요. 저희들이 단순히 오늘 논의되고 있는 CSO 시민사회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5대1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지화 또 현장성 강화 이거는 뭐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한정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기본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접근을 하고 우리의 전략을 이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국민들의 어떤 뭐 책무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논의의 시발점을 삼았다 그러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발점을 삼았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하고의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총리실에서 이제 총리님이 밀고 있는 게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5대1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5대2가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현지에 있는 수원국, 개도국이 우리랑 같이 이해를 같이 하고요. 또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고 성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발전시킬 부분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찾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또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에 의견을 주신 분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2시간 동안 알찬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미가 없었나 보군. 저만 재밌었나 보네요. 굉장히 좀 신이 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원하던 특히 이제 이 자리에 시민사회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시민사회가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들을 현지에서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데 그것들이 조금 더 한 발자국 그 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좀 예상이 돼서 좀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그 USAID와 그런 좀 더 깊은 세션 만들어 보도록 또 노력하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좀 행사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12월 12일에 저희 회원단체인 그 어린이재단에서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가지실 예정이고 이런 리플렛을 나가시다 보시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